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들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부모님은 경상남도 하동 출신이고 부모님은 하동을 떠나 부산으로 이주하면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는 이남 삼녀의 셋째이자 둘째 딸입니다. 부모님은 빈손으로 하동에서 나와 부산에 정착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파산하다시피 하셨고 생계를 위해 부산 남포동 골목에서 노점상으로 꽃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은 집에 쌀이 없어 버스를 타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서 쌀값을 받아와 동생들과 밥을 지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5남매를 먹이고 키우기도 버거웠는데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저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주셨고 하숙비와 학비를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고생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부모님의 헌신과 애정,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성실하며 정직하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저에게 만인을 구하는 부처님이 되소서라고 하시며 항상 사람을 구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원고나 피고인 이야기를 하며 불만을 말하면 부모님은 그 사람이 있어 우리 딸이 판사를 하는 거야. 누구든지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은 제가 법관 생활을 하는데 마음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판사로 처음 임관하였고 그 다음 해에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김병식 판사와 결혼하여 딸 셋을 두었습니다. 남편인 김병식 판사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이 없지만 굳센 의지와 선비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제가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때때로 길이 헷갈릴 때마다 대쪽 같은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병식 판사는 1999년 서울지방법원에 예비판사로 임관하였는데 저와는 임관일자가 3년이 차이가 나서 법관 경향교류 원칙에 따르면 평생 동안 주말 부부를 해야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 대전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홀로 대신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었고 저 역시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함께 근무한 선배, 동료, 후배 판사로부터 한량없는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근무한 직원들로부터는 진심 어린 친절과 배려를 받았습니다. 법정에 온 재판 당사자들은 흠이 많은 저에게 판사님 하면서 저를 믿고 따라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때때로 저에게 보여준 신뢰는 제가 법관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었고 스스로의 부족함에 좌절할 때는 다시 법정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받은 만큼은 성실과 책임, 친절과 배려를 하고자 하였으나 마음만큼 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 27년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각종 재판 업무와 교육 업무, 행정사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이청득심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이청득심은 귀 기울여 경청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경청을 통해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를 배려함으로써 절차적 만족감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아픈 마음을 안고 법정에 들어서는
사건 관계인들이 마음을 더 다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였습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저의 판단이 맞는지, 혹시 공부가 부족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아서 놓친 것은 없는지 늘 걱정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무고하게 처벌받는 피고인이 없어야 하기에 최종 선고를 하는 순간까지 돌이켜 생각해보고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고 하는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때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과 그 결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도 밤에 그 사건이 거듭 떠올라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아닐까? 법정 구속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닐까 하는 번민과 마음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대전 충남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제가 근무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이 더 좋은 곳으로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으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드린 일이 없었기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생각할 때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자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제가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께서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라고 생각하고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모든 말씀을 듣고 답변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 갈등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27년간 재판의 생생한 현장에서 단련한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제가 가진 소통과 공감 능력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검증을 통하여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는 영광이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갈등을 통합 조정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재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 애정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판사 생활도 했습니다만 매우 훌륭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또 재판을 잘한다 이러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농집 그 매입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이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만 유감 표명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그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덕목, 능력이랄지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 자리이니만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것을 하기 위한 그 헌법재판관에 필요한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서면 질의를 주셔서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일단 우리 사회에 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려는 자세, 그리고 네. 어떤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방금 얘기하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에서 헌법 정신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뭐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지난 23일에 그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뭐 내용은 이 뭐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랄지 뭐 이런 행위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을 5대 4로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법률안의 무효 확인은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버렸다, 뭐 양심을 버렸다. 아까 얘기하신 그런 본인만의 양심이 아니라 헌법 수호자로서의 이러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지금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후보자 지위에서 뭐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뭐 양심을 버렸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읽어 보셨어요? 네. 예. 이 판결이 그러면은 적절하다고 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결론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법치주의고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론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존중되어야 물론 한다고 존중은 돼야 생각합니다. 되지만 네. 방금 얘기하신 그 비판의 지점에 대해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다음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특정 연구회 출신의 지금 재판관이 현재 그 5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우 뭐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치관이 이제 혼동하는 충돌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초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5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뭐 마찬가지고요. 교사의 정치단체 정당 가입 금지, 뭐 정당법 이런 것도 다 지금 똑같은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이 검수완박 법안에서도 뭐 결론은 결국은 이제 같이 내렸다. 이래서 결국은 어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재판관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하셨던 어떤 연구회의 관련한 그런 경도된 의사에 따라서 재판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판단을 아무튼 존중은 하는데 그 앞으로 재판 그 후보자께서 이제 재판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이 판결이 이게 앞뒤가 다른 판결이다.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런 판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의 소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뭐 경위가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냥 원론적으로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인 뭐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판의 소리를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고지순하다 절대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이? 네, 그건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절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런 비판의 소리는 한번 겸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나지 않는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범계입니다. 네,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김영두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고 좀 새로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헌법적 역사관이랄까 또 재판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헌법 전문의 효력은 헌법의 규범으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고 있죠. 네, 일제 강점 36년을 만약 우리 3.1운동으로 시작해서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끝이 없이 계속되어 왔던 항일 독립투쟁 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한다면 일제 36년의 불법성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이지요. 네. 조금 크게 답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까이 대서세요. 네. 근데 일본 법원이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제소한 사건에서 후보자님 그거 아십니까? 일본 법원은 특히 일본 행정법원 판결들이 정부의 입장들을 거의 지지해서 소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용률이 매우 낮다는 거 아시죠? 네. 반대로 우리는 행정소송을 하면 적어도 50% 이상의 인용률을 보입니다. 그 정도 인용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높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법원이 그래서 그런지 일본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소위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역대 총리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일제 36년의 소위 한반도 지배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가 막힌 얘기죠? 고개만 끄덕거리지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이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 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으로 기억하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김능한 대법관이 주심으로 되는 소부에서 일제 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1965년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시하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2018년 우리 대법원 전합체가 13분의 대법관이 심의 토론을 한 결과 2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분이 그 소부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배상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것을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논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일제 강점 36년에 대한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그때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이 설치했듯이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징집한 것을 가지고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맞죠? 네. 어제 일본 문무과학성이 일본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는 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 대해서 더 나가서 고유 영토이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강제징용이 아니라 참가다. 지원했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다. 끌려왔다 해서 동원됐다로 표현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지요. 네. 후보자께서 저기 저 자리에 서서서 당신의 가족사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헌법관이라든지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부당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명박 정부가 아니죠.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제3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인가 뭐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당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부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행위여서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 표명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갖고 계시죠. 네, 제 마음속에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민법 469조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원칙은 있습니다. 제3자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3자 변제라는 것이 가해기업이 아닌 가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포항제철 포함해서. 네. 일단 그 점이 문제고 두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포항지원 대구지법을 거쳐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소위 현금화 명령, 매각 명령 재판이 지금 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 승소한 사건입니다. 네. 왜 대법원이 이렇게 차일피일 이걸 미루지요? 재판은 신속하게 권리 구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또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할머니들이 피해자들이 추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일반론으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각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습니다. 제3자 변제의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 건가요? 후보자님?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 찬성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제가 찬성 불찬성 여부가 아니라 그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을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조정원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서면 질의의 여러 질문 중에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헌법하면 권력기관에 대한 운영 또는 그 권력에 대한 논의가 주라고 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를 꼽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반영하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확보하고 네.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이 가치를 꼭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한 가지 사례로 저는 기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후 위기에 관해서 이 기후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심각한 손상 또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미래 세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가 네. 피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 여기서 저는 굉장히 큰 한 가지 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우리 청소년들이 헌법 소원을 낸 거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질의 주셔서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네. 네. 2020년 3월에 3년 전에 청소년들이 기후에 대한 국가의 기후 위기 방관이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냈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아쉬운 이거에 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요청했는데 그 의견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이 소송을 내는 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청소년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기후 위기 상황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생명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얘기입니다. 2020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에 기후 위기에 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당사자가 아니다. 지나친 비약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권한이 없다라는 의견서를 정부 법무공단 대통령 명의로 보냈습니다. 네. 아까 후보자가 얘기하신 거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면으로 충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충돌되지요. 미소 지으려고 끝난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 네.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행복 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당사자성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되어 있으니 아니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다른 저- 8분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후보자의 개인의 네. 소신을 묻는 겁니다. 계류된 사건이니까 제가 어떤 견해를 지금 바로 밝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네. 행복 추구권의 기후에 대한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상당히 큰 생명권의 지장, 또는 따라서 행복 추구권의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정정할 생각이 없고 소신이시죠? 네.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네, 따라서 저는 그 논리대로 하면 지난 2020년 10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비약이다, 상관성이 없다라는 논리는 기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에 관한 이 소송을 좀 빨리 만약에 임명되시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앞으로 태어날 태아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단도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지 유치하고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본능적으로 삶의 존재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3년이나 끄시면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신뢰성,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신뢰성을 잃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안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후보자님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보장이다라고 하시면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 건 만약에 임명되시면 이런 현안들, 기후 위기 같은 행복 추구권에 관한 현안들에 대한 판결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놓고 3년 걸리고 4년 걸리고 5년 이후에 판결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관 예우에 대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임기 다 마치시면 변호사 개업 하실 겁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정관 예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너무 젊으셔서 집에 가서 쉬시라고 하기엔 제가 좀 뭐한데 네. 저는 이정미 전 대법관이 네. 여러 과정에서 정관예우 안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결국 정관예우 하셨어요. 저는 정관예우는 우리 사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실 용기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거짓말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말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걸 해서 정관료를 받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이 변호사를 개업하시면 정관예우를 기대하고 클라이언트들이 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공익 있게 종사하려고 하면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뭐 후보자가 이제 재판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이제 임기 끝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변호사 자격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정리해 뜻입니다. 주시죠. 네, 따라서 정관예우를 위한 사익 추구의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 네, 약속합니다. 제가 좀 다소 철학적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둘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조금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네, 후보자님도 서면 답변에서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사회 통합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 다양성 그런데 사회 통합 두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해 주신 그 논지를 생각해 보면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한쪽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서는 진정한 사회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고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인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 속에서 그 다양한 가치 사이에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통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국회를 예를 들어서 네, 국회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면요. 네. 사회 갈등 지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내려갑니다. 네, 대통령제 국가 두세 개를 같이 비교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결선 투표제가 있는 나라와 있지 않은 나라. 네, 결선 투표제가 있다는 것은 온건한 다당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당제를 하고 결선 투표에서 1, 2등 후보가 남으면 1, 2등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연합을 하고 네, 그래서 연정을 꾸려서 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나라. 네, 그렇지 않은 결선 투표제가 없는 나라. 네, 두 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를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제에 있는 나라들이 사회 갈등 지수가 낮습니다. 심지어 결선 투표제 없다가 도입을 한 이후에 갈등 지수가 낮아지는 그런 동적인 움직임이 확인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관심 있으실 헌법재판소로 가볼게요. 네,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면 네.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도가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네, 풀어서 좀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소수자인데 네, 나와 닮은 재판관이 저기에 들어가 있다. 네. 9명 중에 1명이란 2명이든. 네, 근데 그 사람이 참여를 했고 그런데도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네. 하는 상황과 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내 처지는 전혀 공감 못할 9명이 모여가지고 저런 결론을 내고 나한테 받으라고 강요한다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비교해 보면 당연히 전자가 승복도가 높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 통합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구성이 다양해질수록 헌법재판소 재판의 판결의 권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후보자님이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여성 법관 출신으로서 이제 임명된다면 이제 재판소 구성원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그 여성의 입장을 제가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여성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건데요. 네, 혹시 어제 청문회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뭐 문제를 내려고 그랬는데 문제를 낼 필요는 없겠네요. 김앤장 출신의 네, 신임 법관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어제 보았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2022년도에 김앤장 출신 법관 비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비율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7분의 1입니다. 아, 2019년도에 6%였는데요. 2020년 7%, 2021년 12%, 작년에는 14%가 됐습니다. 네, 혹시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판사 비율이 신임 판사 중에서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치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2021년 기준으로 31%입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7대 로펌 출신의 신임 법관 비율 이것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2022년 기준으로 37%. 이거 불과 2년 전에는 21%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구성이 기존보다 다양성 지수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구성 다양성 지수가 낮아지면 재판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공감 정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성을 좀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혁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서면 답변서 중에서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21페이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은 성별, 출신, 경력 자체가 아니라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혹시 후보자님 개인의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기관의 답변입니까? 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묻는 취지가 있어요. 다양성을 강조하시면서도 성별, 출신, 경력이 아니라 가치관, 철학이 중요하다. 일단 이제 그 이야기를 쓴 것은 어떤 기계적인 다양성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제가 여성 법관이니까 모순되잖아요, 약간. 여성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모든 다양화를 끝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추가로 더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네, 네. 성별, 출신, 경력이 다양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상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상력보다는 경험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직접 경험이 경험. 더 강한 영향을 네. 미칩니다. 경험 중에서도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도 인사 말씀에 쭉 직접 경험한 내용들 쓰셨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명심해 주십시오.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장동혁입니다. 우선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오랫동안 후보자와 같이 근무했었고 또 그래서 후보자의 인품이나 또 법관으로서의 가치관이나 재판에 관한 여러 능력에 비추었을 때 오늘 축하드리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문회 자리니까요. 몇 가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현재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북한입니다. 최근에 보셨지만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여러 선동 활동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 보도들은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 북한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네.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기술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다른 문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적인 문제들이 또는 독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이나 역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역사 문제 선결을 전제로만 우리가 안보든 경제협력이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간단합니다. 독도에 관한 문제, 역사에 관한 문제, 그것은 저희들도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정부가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 설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어떤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러한 여러 가지 국익을 고려해서 안보 상황이나 경제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어떤 외교적인 결단을 한 거면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라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교관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 결단. 네, 자, 그러면 지금 3자 변제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의 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그것과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 문제대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노력한 부분이고 그와 달리 그것과는 달리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무슨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3자 변제를 인정하면 네, 3자 변제를 하면 대법원 판결의 취지 그리고 그것이 강제징용이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의 이유 그런 것들을 다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유 부분까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론과 그리고 관련해서 그 말씀드리면 희생당한 분들의 네, 인격권이나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제3자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외교적인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 대법원 판결과 전혀 모순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리적인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이고 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은 이제 채무자의 책임을 이제 선언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돈을 이제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그러니까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징용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이 된 것이고요. 채무자의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분은 그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 주문 내용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집행 단계에 있어서는 제3자 변제나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판결 선고에서 이루어진 주문의 내용 이후의 내용과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방식이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되신 이후에 저는 여지껏 시간 초과되고 나서 묻지 않는데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박광계 의원님이 또 시간 초과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보충 질의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아마 재판관이 되시면은 탄핵 사건들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오늘은 뭐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진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탄핵이 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런 위반이 중대해야 된다. 이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드리기 그렇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법 위반의 중대성 개념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건데 네, 현재 이전에 있었던 결정을 보면 법 위반으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 사람을 탄핵함으로써 즉 파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네. 혼란 네, 이런 것들 형량한다 그래요. 네, 형량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위반했던 법 위반의 중대성이 더 크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중대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자, 그럼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이 네.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하고 일반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의 탄핵 사건에서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하고 과연 같을까요? 네, 일단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현재 국무위원회에 대한 네.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판단을 할 때에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쟁점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것이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럼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그러니까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대성이라는 걸 감안할 때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네. 이런 것들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치를 했고요. 네, 같은 결정문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법률 위반이 아니라 뭔가 논란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수시로 물러나기도 하고 또는 네. 해임 당하기도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정을 고려한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면에 탄핵에서 적용될 일반적 기준이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관님, 그 일본의 경우에요. 그 노사 관계에 있어서 네. 단순한 노무 제공 거절 그것이 집단적이라 하더라도 네. 처벌을 합니까? 제가 일본의 경우에 잘 모릅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노동력 제공 거부를 집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예, 독일은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예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우리 최근에 우리 그 법사위에서 심의 검토했던 자료를 토대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그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는 예전에 있었던 1800년대에 있었던 단결제라는 것이 폐지된 이후에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서 처벌 안 하고 있답니다. 네. 예. 자, 영국은 어떻습니까? 예,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고 물리적인 어떤 손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조항이 있답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요. 네.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의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 있어서는 집단적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노무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그 업무방해 관련돼서 헌재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이 예, 났던 위헌이 것 같습니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6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해야만 위헌이 되기 때문이죠. 네네. 5명은 일부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4분만 이제 합헌이라고 했는데 이 5분의 일부 위헌 의견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해서 처벌하겠느냐. 이미 노동조합 관계법 등에서 파업의 적법 요건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업무방해죄라는 것을 가지고 처벌하게 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 판정을 받기에 1명 부족한 5분의 재판관이 일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한 전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변하고 있는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정책적으로 좀 질의하기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네.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동의하죠? 네. 노무현 정부 때 발표를 중시하자니 법원 판단을 불신해야 되고요. 법원 판단을 중시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재판부, 사법기관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죠? 네, 동의합니다. 네. 정부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징용배상 3자 변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전신정당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신정당 출신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 문부성이 어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령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이 약화됐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 있었는데
이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일본의 퇴행적 역사관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 규모만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교과서 개학은 2021년 결정된 것이더군요.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죠? 네. 네. 어떤 정부를 향한 비판, 공세, 이것은 야당으로서 해야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관성도 있고 그리고 허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때 쓴소리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후보자님, 네.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소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헌법재판관입니다. 네. 그런 만큼 김남국 의원님, 헌법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또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네. 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위장탈당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동의합니까? 앞뒤 안 맞는 이런 결정이 사법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비판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판과 공세는 논리적으로 맥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만 헌재의 결정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와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후보자 동의하시죠? 제 생각은 이제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존중돼야 되는데 네. 그 판단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킨다. 이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네. 비판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좀 석연치 않군요. 재판관을 하시려면 소신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헌재의 앞뒤 맞지 않는 이런 결정이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소신,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헌재는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같은 절차상의 위법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된 만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죠? 그래서 법조계에서 이번 결정을 두고 우려와 지적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한 쿠데타와 꼭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성공한 쿠데타예요. 위장탈당시키고 모든 어떤 꼼수, 각종 술수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데 통과됐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런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 독재나 입법 폭주를 바로잡기는커녕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탈당, 꼼수, 안건 조정이 무력화 이런 온갖 술수를 동원하더라도 헌재가 인정했기 때문에 더 극악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은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자, 후보자님. 절차적 정당성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은 없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론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게 일반적인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재판관이 누구에게서 임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평소 보여왔던 성향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이 확연하게 나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게 됐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뭐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까? 아니죠. 아니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자,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사명으로 여겨야 되죠. 네. 그렇다면 다수의 횡포를 지적해야 되죠. 위헌적 입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